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는 러시아 대선 개입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가 아니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 기소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에서 특별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특별검사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 있고 따라서 오늘 청문회가 민주당에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팍스TV의 공정한 저널리스트 크리스 월러스는 특별검사 평판과 민주당의 재난인 청문회라고 트윗했습니다. 204일 동안 공석이었던 국방장관으로 장관 대행이었던 마크 에스퍼가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신임 장관은 군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국방 관련 회사 레이시언의 로비스트 출신이기도 합니다. 인준청문회에서 레이시언 관련 이슈에서 빠지겠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시찰한 잠수함을 전문가들은 구소련 모델을 개조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한국 영공 침공에 대해 러시아는 한국의 발표를 비난하면서 러시아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에게는 러시아와 중국이 경제협력에 이어 군사협력까지 강화되는 게 악몽일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무역 우대국에서 빼려고 하자 미국 회사들도 한일 무역 분쟁이 빨리 끝나길 바라며 두 나라에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애플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거대 테크 기업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뒤 애플 등의 주가는 크게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대통령과 민주당 측에서도 의견 일치를 본 사안입니다. 이민세관국의 최근 급습으로 체포된 불법 체류자는 목표 2,000명에서 35명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선거 캠페인 전략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볼 때 앞으로 더욱 강력한 단속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의 어느 은행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때 20억 달러를 대출해준 도이체뱅크가 미성년자 성매매로 체포된 제프리 앱스틴과도 거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미국적인 특색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법이고, 그리고 이제 그 법은 의회까지 들어가서 의회의 많은 소위원회 가운데서도 사법위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또 다른 것 하나가 미국을 대표하는 것이 정보인데 또 역시 의회에도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가 각각 2시간 반씩 시간을 나눠서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를 불러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5시 30분에 시작이 됐고 앞으로 약 1시간 30분이 있으면 끝날 텐데 산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조금 추려서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특별검사가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연방법무부가 특별검사였을 때는 지금은 이제 특별검사 자리를 내놨지만 법무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연방법무부에서 어떠한 바운더리를 정해놨던 그 안에서만 답변을 해라라고 이제 특별검사에게 요청 내지는 지시를 했었고요. 지금 이제 5시 30분부터 로스앤젤레스 시간 현재 9시 4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동안 특별검사가 특별하게 새로운 것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특별검사의 청문회에서의 답변은 그다지 잘하지 못했다가 대세입니다. 이것은 이제 팍스뉴스의 공정한 저널리스트인 크리스 월러스를 포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공화당 의원들이 사법위원회에도 있고 정보위원회에도 있는데, 물론 하원은 민주당이 훨씬 다수당입니다만 법사위원회가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요. 그럽니다만 공화당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특별검사의 수사가 완전히 민주당에 치우친 것 아니냐, 힐러리 클린턴은 왜 이렇게 봐주고 트럼프 대통령만 파고들었느냐, 이런 등등의 공격을 할 때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강하게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문가는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본인이 작성한 그 리포트 자체를 완전하게 모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크리스 월러스 같은 그 팍스 TV의 저널리스트가 트윗을 했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는 그 크리스 월러스를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크리스 월러스의 트윗을 리트윗을 한 겁니다. 또 제가 보기에도 그 특별검사가 여러 번 그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 무슨 질문이었죠? 하고 질문을 다시 물어보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63명의 의원들이 각각 5분씩 시간을 배정을 받은 겁니다. 2개 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 대해서. 그래서 법사위원회는 특히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에 개입을 했다 하는 것은 특별검사가 결론을 내렸지만 거기에 그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하지 말라고 사법방해를 했는가에 포커스를 뒀고 지금 정보위원회에서는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개입을 했느냐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선서를 했고요. 손들고 선서를 했고 본인은 거의 2년 이 수사를 2017년 5월부터 했는데 아주 조용하게 철저하게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을 했다는 확신적인 것을 증거를 통해서 내놨고 그리고 이제 공정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전혀 언론의 뭐 내용을 미리 그 리크 흘려버린다던가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기초를 해서 수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30명 이상을 기소를 했는데 12명은 러시아의 군 관계자고 또 그 기소된 사람 가운데 7명은 미국 사람이죠. 대부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가까이 지냈었던 사람인데 유죄를 인정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의원들이 물어본 말 가운데 대통령은 내통한 것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collusion, 이 내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내통은 법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음모, conspiracy 뭐 이런 단어를 쓴다고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검사입니다. First, our investigation found that the Russian government interfered in our election in sweeping and systematic fashion. 그것도 뭐 아주 그 조직적으로 했다는 것이고 그러나 트럼프 캠페인 관계자들이 러시아와 어떤 접촉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되기 충분할 정도의 증거는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오늘의 증언이 굉장히 제한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 중인 케이스가 너무 많이 이 러시아 대선 스캔들과 물려있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연방법무부에서 하는 여러 수사라든가 재판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특히 FBI가 이제 그 러시아의 개입을 수사했던 시점이라든가 수사를 했었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국의 정보원이었었던 그 크리스토퍼 스틸이 만든 그 다스에라는 것이요. 그 대통령이 뭐 러시아 모스크바 호텔에 가서 뭐 호텔방에서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직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는 게 멀러의 답변이었습니다. that I know are of public interest. For example, I am unable to address questions about the initial opening of the FBI's Russia investigation, which occurred months before my appointment. 본인이 특별검사가 임명되기 몇 개월 전부터 왜 그 FBI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을 수사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나의 그 보고서가 곧 그 이 청문회에서 말할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보고서에 본인은 딱 달라붙어서 오늘도 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연방 법무장관에 대한 그 커멘트 별로 하지 않았고요. 법무장관이 이 그 특별검사의 보고서를 서둘러서 결론을 내리면서 대통령 아무 죄가 없다, 뭐 러시아와 내통하지 않았다, 사법방해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법무장관을 그 노골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뭐
그게 아니다,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본인의 스텝에게 감사한다고 얘기를 했고 굉장히 우리의 조사 수사 내용이 공정하기 때문에 그 수사를 믿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기자회견할 때와 똑같이 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앞으로도 올 수 있는 러시아의 미국 대선에 지난번에 개입한 것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The Russian government's effort to interfere in our election is among the most serious. And as I said on May 29th, this deserves the attention of every American. Thank you, Mr. Chairman. 네, 그래서 모든 미국 사람들이 앞으로도 미국은 계속 선거를 치러야지 되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지 된다고 했고 지금 이제 또 잠깐 휴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증인석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러다가 조금은 볼 수도 있겠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원래 전에도 FBI 국장이었고 이번에도 다시 FBI의 국장을 시켜주기를 바랬는데 대통령이 FBI 국장을 다른 사람을 시켰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이렇게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이제 많은 민주당 성향과 민주당 소속인 법률팀과 함께 일을 했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특별검사는 본인은 대통령에게 FBI의 잡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은 있다. 그러나 내가 후보로서 대통령과 그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럼 대통령이 뭔가 제임스 코미에게 물어보고 답변했다는 그런 식이지 내가 후보로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람도 FBI 전에 국장이었고 또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수사한다고 해서 해고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도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로버트 멀러가 이거 다 끼리끼리다라는 얘기를 공화당이 계속 해왔고 오늘 청문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제임스 코미와는 비즈니스 관계이다. 그리고 내가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 6개월, 전에 6개월 동안 한 번도 대화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러나 오늘 특별검사는 청문회에서도 전 특별검사죠. 이제 특별검사 자리 내려놨으니까요.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나 그 누구를 특별하게 지칭해서 비난하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당 의원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들었죠. 텍사스가 지역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루이즈 걸맷 의원이 막 화를 냅니다. 2년 동안 도대체 뭐 했느냐. 이건 완전히 편파적인 수사한 것 아니냐 하고 나중엔 소리를 엄청 높였어요. And then a special counsel appointed who hires dozen or more people that hate that person. And he knows he's innocent. He's not corruptly acting in order to see that 대통령은 무고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not obstructing justice. He is 사법방해도 하지 않았고요. And the fact that you ran it out 2 years means you perpetuated injustice. I take it. 네, 이럴 때 이제 I take your ques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별하게 비난하지 않고 이 사람이 막 목청을 높이니까 나 질문 받겠습니다. 했는데 다 끝나버렸어요. 한국의 청문회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5분을 다 고함 지르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은 이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인 제럴드 네이드가 대통령이 무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법방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 무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DOJ, under Department of Justice policy, the president could be prosecuted for obstruction of justice crimes after he leaves office, is correct? True. Thank you. true라고 하고 땡큐라고 하죠. 그 질문이 이 질문이었네요. 결국은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기소될 수 있느냐 하니까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법위원장이 땡큐 하고 자신의 질문 시간 5분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화당인 켄 버기라고요. 콜로라도가 지역구인 의원이 훨씬 자세히 물어봐줬고
물었거든요. 떠난 뒤에 기소할 수 있느냐 하니까 yes라고 얘기를 했고 사법방해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yes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그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혐의를 벗은 것은 아니다. 무죄라고 입증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그런 말이 없었다라는 것이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떠난 뒤에 기소될 수 있었다라는 이 두 가지가 내용상으로는 중요한 것이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뭐 질문을 반복해서 질문해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주춤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아주 확실하게 청문회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증언을 훌륭하게 잘했다라고 보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이것도 또 하나의 특성인데 특별검사 하면은 법에는 완전히 뭐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특별검사도 본인의 오랜 보좌관을 마지막에 요청을 해서 뭔가 이제 이런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고 중간에 쉬고 할 때 답변할 때 이제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코치를 해주고 하는 사람을 대동을 했다는 거죠. 에론 제블리라고 처음에 이제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전에 특별검사 부검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에도 오랜 이 특별검사 로버트 멀러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적도 있고 FBI 국장이었을 때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적도 있고 이렇게 엄중하다는 거죠. 연방 청문회 자체는 청문회에서 이제 선서를 하고 청문회 질문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부분은 특별검사 자신도 옆에 또 다른 법조인을 두고 그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 미국의 청문회였고요. 아무튼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는 북한, 러시아, 미국 관련 뉴스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국방장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북한과 문제도 있고 이란과도 완전히 대치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기타 등등해서요. 그런데 이 국방장관에 대해서 한국의 매체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따로 있고 미국에서 크게 봐야지 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마크 에스퍼라는 국방장관 대행을 하다가 국방장관이 204일이군요. 제가 혹시 헤드라인에 214일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맞았군요. 204일. 숫자에 워낙에 약해서요. 몇 번씩 확인해도 틀릴 때가 많은데 204일 국방장관이 세계에서 국방력이 가장 강한 국가의 국방장관이 공석이었다는 것은 이것도 아마 기록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상원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표 차이로 90대 8이었었죠?로 인준 통과하고 바로 이제 선서했거든요. 물론 그동안 대행을 했으니까 이 마크 앱스터라는 사람 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의회에서 의회 스텝으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의회 청문회를 할 때 좀 플러스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 국방장관이 어제 이제 선서까지 다 했는데 55살입니다. 웨스트 포인트 나왔고요. 군인으로 있었고 또 보수적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일을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경력 가운데 하나가 군 관련 계약자인 레이티온의 회사요. 레이티온의 로비스트로 일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그리고 어제 청문회 할 때도 의원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물어봤어요. 이 레이티온 회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지금 국방장관이니까 본인이 빠지겠느냐. 지난번에 이제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본인이 러시아 사람을 몰래 만나고 안 만났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게 들통이 나서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에서 빠졌잖아요. 그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괘씸죄로 걸려서 이제 선거 치르고 중간선거 이후에 바로 해고를 해버렸지만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레이티온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가 생기면은 빠지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끝내 답변하지 않더군요. 아마 이것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고요. 과거의 그 제프 세션스 문제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질문 자체는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의회에 스텝으로 일을 했었다는 것과 에스퍼가 걸프 전쟁의 베테랑이라는 이런 것이 인준을 받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지금 베네수엘라와도 다시 뭔가가 이제 움직여지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끌어내리겠다 하고는 아주 자신감 있게 미국에서 이제 그 전화해서 과이도라는 젊은이에게 밀어줄게 하고 그 사람이 나 대통령이야 하고 선언했는데 지금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베네수엘라 사람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뭐가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가는 것 같다가 다시 지금 미국에서 그 마두로가 망명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또 우리가 협상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미국이 또 뭐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이란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북한 다 국방장관이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을 조금 점검을 해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지금 장관이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이 사람까지 합쳐서 4명이 전에 로비스트였던 거예요. 내무장관 현재요. 오일 업계의 로비스트였고 내무장관이. 근데 미국에서 내무장관은 그 땅을 보호하는 그런 직책이거든요. 그런데 오일 업계의 로비스트였다 하면 오일 업계는 오일을 계속 시추해야 된다. 여기 땅을 보호할 게 아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다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해양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일 시추를 해야지 된다 하는데 오일 업계의 로비스트였고요. 그리고 또 환경청 장관이요. 앤드루 필러는 석탄업계 로비스트였습니다. 환경청은 환경을 깨끗이 보호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신산업 또 친환경 산업으로 나아가야지 된다. 이럴 것 같은데 석탄 산업 로비스트였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는 약값을 싸게 해야지 되는데 알렉스 알자는 제약회사의 로비스트였거든요. 제약회사 로비스트였던 것뿐만이 아니라 제약회사의 CEO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은 국방계약회사의 로비스트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워싱턴에 썩은 물을 빼겠다 싹 뽑아버리겠다. drain the swamp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로비스트가 정치의 그 한가운데에서 볼 때는 가장 이 썩은 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중요한 장관에 4명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맞췄는지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제약회사 로비스트, 내무장관에는 뭐 오일업계 로비스트, 환경청 장관에는 석탄업계 로비스트, 국방장관에는 국방계약자 로비스트를 지금 장관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무부 장관도 라이언 징계도 마찬가지였었죠. 이 사람도 로비스트였었고요. 이제 이런 면에서 한번 봤고요. 그리고 먼저 이 내용은 영국에서 앞서 보도를 하고 미국이 이제 그 이후에 뭐 로이터라든가 모든 언론이 따라서 보도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특히 진보 언론은 이 내용을 조금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새로운 잠수함을 만들었다 해서 시찰을 했잖아요. 사진을 보면은 조선중앙통신의 사진을 보면은 그 윗부분은 안 보여주고 큰 무슨 통처럼 생긴 부분까지만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위에까지 딱 보고 전문가들이 점검을 했더니 그게 1950년대 그 소비에트 시대에 로메오 클래스 그 잠수함을 개조를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 제프 댐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척 보고 이제 알아낸 건데 그게 1950년대면 언제예요? 아주 옛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델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오래된 모델이지만 새로 만들어서 그 잠수함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여러 개 탑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개요. 한 개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게 핵탄두를 싣고 잠수함이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또 사정거리도 더 멀리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육지에서부터 팍 쏘는 것보다 이제 미국과 그 북한 사이에 태평양이 있다고 하면 그곳으로 쏘니까 사정거리가 더 길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북한의 이 핵 능력이 더 강화된 거다. 올드된 그 모델이지만
새로운 그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뭐 조금 긴장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미국적인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냉정하게 봐야지 되는 그 이슈인데요.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하다가 뭐 어떤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하는 그런 그 조닝을 넘어오고 또 독도 그 영공까지 넘어왔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국에서 어제 오후에는 잠시 그런 보도가 나갔잖아요.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대변인의 말을 통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뭐 기계가 오작동해서 그런 거지. 이거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겠어. 하다가 또 나중에는 또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강한 그 불만을 표시를 했거든요. 인테르팍스 뉴스 하면은 뭐 러시아의 푸틴의 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국 언론이 왜 그렇게 보도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러시아는 절대로 그 한국 기계 오작동도 없었고 한국 영공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지금 그 우리의 수역이 여기까지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말씀드리고 어제 오후부터는 이제 한국 매체에서도 보도를 하던데요. 2013년도에 한국이 여기까지가 우리 무슨 뭐 그 수역이다 뭐 우리의 그 방위선이다 하는 것을 늘렸잖아요. 그렇게 늘리고 보니까 한국이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와 그 오버랩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거야 할 때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 거야 하고 그 조닝에 대해서는 서로 들어갈 때 뭐 들어가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훈련을 한다든지 할 때 미리 그 나라에 그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건데 사실은 BBC 방송은 오늘 이런 것까지 보도를 하네요. 한국이 2013년도에 중국이 그렇게 먼저 하고 나서 한국도 우리도 여기까지로 확대를 하겠어. 우리 조닝을 했는데 발표를 하고 이번에 러시아가 들어왔다 하는 것도 한국이 2013년도에 62년 만에 새로 정한 그 구역을 넘어왔다 하는 건데 지금 BBC 방송은요.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이 그렇게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일치를 해서 인정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입장으로 볼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태평양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 러시아와 그 북한의 경제 교류도 그다지 많진 않아요. 그다지 많진 않지만 점점 많아진다는 것에 미국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 관계, 외교 관계도 그다지 많진 않지만 요즘 좀 늘어나긴 하거든요. 러시아와 중국이 사이가 완전히 좋았었던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가까웠었던 적이 없어요. 구소련과 북한은 가까웠었고 그러니까 스탈린이 해라 하면 김일성이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중국과 그 북한도 심지어는 이번에 그 김정은의 아버지인 아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일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좀 이 뭐 기간 산업 뭐 휴대폰 이런 것 좀 구축해줘 하면은 파웨이가 중국의 그 국영회사인 그 펜다와 함께 8년 동안이나 비밀리에 구축을 해서 지금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휴대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 사이에 이집트의 어떤 회사가 들어간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고려링크라는 그 북한의 회사를 만들고 또 다져주고 했었던 거지만 이렇게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는 가까웠던 적이 있고 조금 소원한 적이 있고 요즘 다시 가까우려고 서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세계를 보는 시각이 같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입장이냐면 서구를 적대시하는 것. 미국과 유럽을 적대시한다. 중국도 지금 그렇고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에서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특히 가까이 유럽이 있는데 러시아의 서쪽이 이제 뭐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은 유럽 쪽에서 볼 땐 동유럽이고 그 동유럽의 서쪽에는 서유럽이니까 점점 러시아는 과거의 영광을 찾아서 동유럽부터 하나하나씩 뭐 장기판의 모를 가져가듯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뭐 미국과는 뭐 원래부터 그렇게 그 적대적인 것이 있었고 오바마 시절에 리셋 버튼을 좀 눌러야 되겠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핵무기 전쟁을 하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
또 아들 부시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저 푸틴 저런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도 싫어 했었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 푸틴을 굉장히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는 것 같고, 푸틴은 좋아한다기보다 플레잉하는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을 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시각이 같으면서 항상 주장하는 게 대안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본인 국가들의 주권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태평양에서 이 합동 군사 훈련을 했다는 게 미국은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뭐 한국이 정해놓은 어떤 존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구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러시아가 확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떠올라 버린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테크놀로지 전쟁, 5G 전쟁, 파웨이 같은 데 억압하는 것이요. 경제 전쟁, 무역 전쟁 하는 것을 민주당도 지지를 하는 건데, 아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러시아와 중국이 손을 잡아 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군사 협력을 한다는 것은 아주 그것도 태평양에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시그널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하나는 그 화이트리스트 최종적인 결정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일본이 그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을 뭐 수출 물건 같은 거 주고 중요한 거 물건 주고 할 때도 아주 까다롭지 않게 점검을 하는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번에 빼겠다는 거잖아요. 징용에도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뭐 그리고 또 뭐 물건을 일부 물질을 뭐 북한에 줬을지도 모른다는 등 뭐 이런 아직까지 그 증거를 내놓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뺀다고 하니까, 애플이 한국과 일본에 공개적인 그 문서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둘이 빨리 해결을 해서 두 나라가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세계의 어떤 그 반도체 칩에 대한 그 공급 물자의 그 공급 체인이 교란되고, 휴대폰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세계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제발 좀 합쳐서 문제 좀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애플과 삼성도 가장 강한 경쟁 그 회사입니다. 삼성과 파웨이도 마찬가지예요. 파웨이가 싼 휴대폰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파웨이가 곧 삼성을 물리치고 휴대폰 업계의 1위가 되겠다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딱 걸었던 거고, 삼성과 애플은 소송을 하고 뭐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도용했네 하지 않았네 벌금을 물고 미국 법원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드는 사이에도 애플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칩을 사다 쓰거든요. 그 삼성전자 메모리 칩을 가장 많이 사가는 회사가 애플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칩에 쓰이는 어떤 뭐 그 물재, 소재 같은 것을 일본에서 공급받지 못할 때 애플도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제발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이 문제 좀 빨리 풀어주세요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은 세계의 그 자유시장과 공급 체인망이 몇십 년 전부터 아주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의 해가 되는 것이 다른 나라에도 해가 되는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아메리카 그 우선 또 아메리카 언론 이렇게 나가는 것이 과연 미국에 좋은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랜만에 민주당 또 공화당 행정부 대통령이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사실은 반독점법 이러면 재미없는 뉴스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기업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 행사가 반독점법인지를 조사하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연방법무부에서 리뷰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테크놀로지 큰 회사들이 과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합병을 할 때도 공정한가, 어떤 회사라고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뭐 설치하는 회사? 그럼 구글이 될 수 있겠죠. 소셜미디어 하면은 뭐 페이스북, 또 뭐 트위터 다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일부 소매 서비스 온라인 회사 아마존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연방통신위원회와 의회도 이제 비슷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여기 그럼 또 뭐가 빠졌나요? 알파벳도 빠졌네요. 구글의 알파벳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 주식값 어제 엄청 내려왔죠. 그래서 오늘도 뭐 조금 회복되기는 했는데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 구글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피니언 리더들 것을 아주 극우적이다, 또 인종차별적이다 하면서 내린다고 비난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벌주기를 굉장히 많이 원해 왔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로버트 멀러 그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아니라 그 윌리엄 바, 빌 바, 그 법무장관의 경우는 대통령의 말을 다 수긍하고 그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 발표 때처럼 아직까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아마존이나 구글에 대해서는 하원의 법사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사위원회예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에서 뭔가를 소비자에게 뭔가를 좀 부당하게 했다 이런 청문회를 할 때 이 회사들이 충분한 답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또 민주당이 포커스를 두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사생활 보호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에서 다 수집한 그런 개인정보를 다른 데다 파느냐 또 본인 모르게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통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볼 때는 그 90년대 말에 그때는 뭐 지금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뭐 거의 사라진 것처럼 돼버렸지만 어떤 특정 분야에만 본인들의 것을 갖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법무부가 너무 커졌을 때 뭔가를 좀 이거 어떻게 해봐야지 돼 하고 했었을 때와 조금 비슷한 분위기 이제 그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중국과 무역 마찰을 하면서 농가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소니 폴듀 농림부 장관이 농가에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해를 입는 그 농가에 해를 입는 것에 한 50% 정도까지는 정부가 보상을 해주겠다. 그게 아마 돈으로 계산하면은 그 땅을 갖고 있는 그 면적의 에이커당 $15 정도 되나 봐요. 그다지 많지 않네요. 하기는 뭐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농가는 땅을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한 $160억 가지고 잘 그 농가에게 돈을 배분을 하겠다 하니까 농가로서는 뭐 완전히 뭐 콩 수출 못하고 해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뭐 정부가 이렇게 해준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보수적인 시각 같은 것도 마음에 들고 해서 조금 그 불만이 수그러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정부의 어떤 그 권한 범위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뵙는 게 낫겠는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안 전해드렸네요. 지금 전체적인 통계가 나왔는데 가족들을 이제 집에 가서 많이 잡아드리겠다 이런 그 표현도 했었는데 2,000명 지난번에 이민세관 단생국이 목표로 한 그 숫자였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18명, 나머지가 이제 가족이 아닌 합쳐서 35명만 체포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2017년에 한 주일 동안 650명을 체포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요.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뭐 35명 대 650명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노하우가 생긴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민 그 사회에서 이민 사회에 그 힘이 필요한 곳에는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줬잖아요. 오면은 문 열어주지 말아라. 한라인이 여기 있다. 뭐 어떻게 해라. 소셜 미디어에도 많이 알려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광고를 하도 많이 해서 다 피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른 곳에서 역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한인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지금 뭐 히스패닉계가 다니지를 않아요.
방학도 아닌데 아닌 학교 근처에서도 트래픽이 굉장히 없고 교회의 출석률도 상당히 떨어졌다고 하고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네, 이 제프리 앱스틴이라는 사람에 대한 뉴스는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전에 어린이 성매매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시켜주고 뭐 어디 뭐 별장도 있고 집도 있고 굉장한 부자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올해 초까지는 도이체뱅크와 거래를 했는데 도이체뱅크가 어느 회사냐면은 그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파산을 많이 하고 하니까 미국 은행에서 아무 데서도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때 도이체뱅크가 한 20억 달러 뭐 20년에 걸쳐서 빌려줬던 그 회사와 바로 이 제프리 앱스틴도 거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가까웠었고 빌 클린턴하고도 가까웠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거래를 끝내면서 올해 초에 완전히 이 앱스틴과 도이체뱅크가 거래를 끝냈는데 끝내면서 보니까 이상한 거래들이 있었다. 불법적인 활동, 돈이 미국 밖으로 나간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해서 이 돈 거래를 추적하면서 또 다른 내용들이 나올지 거기에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포커스가 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이기 때문에요. 자주 휴식을 하네요. 지금도 또 오늘 아마 오후 내내 탑 뉴스가 될 텐데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 청문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용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 쭉 보면서 보다 보니까 대체로 중도는 요즘 땅에서 설 곳이 없다. 예를 들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공화당을 막 비난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더 사람들이 많이 볼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내용은 지난번에 발표한 것과 똑같아요. 나는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았다. 사법방해로 기소할 수 없는 연방 법무부 의 규율 때문에 기소 못했다. 그러나 대체로 트럼프 관계자가 이런 특별검사의 조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에는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적지근하기 때문에 포커스를 못 받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